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 한국협동조합학회 장승권 학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그쪽 온라인의 경우는 이게 뭐 박수 언제쯤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돼 가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을 이렇게 줌 화상 회의, 비대면 회의들을 워낙 많이들 하셔가지고 예, 거창하게 개회사라고 할 거는 없는데요. 제가 인사 말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4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3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학회가 주관이 돼서 기업내 학회,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 학회 3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했었고, 오늘은 저희 협동조합 학회 단독으로 학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1년에 최소한 한 번,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2번 정도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늦어져서 여름에 하고요. 또 가을에 한 번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공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크게 프로그램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2개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될 텐데요. 앞에 부분 3시부터 1시부터 3시까지는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강화 뭐 이런 주제로 해서 특별히 초대해서 모신 분들이 총 발표 5, 그다음에 토론 또 3분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발표와 토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휴식을 좀 하고 그리고는 일반 논문 발표 3편 토론 진행해서 아마 끝나면 5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좋은 토론, 발표 서로 나누고 인사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제 발표 세션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를 이제 저희 이번 학술대회 큰 주제로 삼았는데요. 여러분이 논의 끝에 이런 이제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올해 ICA에서 연말에 11월 28일, 29, 30 그리고 12월 1, 2, 3에 걸쳐서 ICA 글로벌 리서치 컨퍼런스도 열리고 또 컨그레스도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 큰 주제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뭐 이런 주제인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도 연결해서 학교원들끼리 이 주제를 더 많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큰 취지고요. 어떤 분들이 이 주제를 발표를 해주시면 좋은가에 대해서 또 학술위원회 등 여러 임원진이 논의한 끝에 저희 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 기관 회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림조합 등등 수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쿱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기본법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연구소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요청드렸던 거는 그 기관 단체 회원에 속하는 큰 연합회의 연구소들이 다 있고 그 연구소의 소장님들에게 발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소 소장님이 직접 발표를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서 여기 지금 몇 분이 참가를 하셨고 또 그 연구소와 함께 일하시는 혹은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해 주시겠다고 승낙해 주셔서 참가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ICA에서 지금 학술국장으로 일하시는 엄영식 선생님한테 또 요청을 드려서 그분도 토론에 참여를 해주실 수 있고 또 서진선 교수님도 참여를 해주실 수 있고 토론자로 이렇게 지금 토론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표 5과 토론 3 이런 식으로 오늘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각 섹터의 연구진들이 연구소에 계신 분들 관련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신대학의 장종익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신협의 변화하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 방향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 교수님이 직접 발표문을 띄워가면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네, 장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신대학교의 장종익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신협 이야기는 우리 신협연구소의 신협 60주년 맞이해서 신협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연구를 함께 시작해서 그것을 제가 주도한 내용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시간이 15분이라 제가 한 29쪽 정도 됩니다만은 PT를 준비를 죄송하게도 못해서 이 한글 파일을 넘겨가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신협이 그 60년 동안 그 조합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한 5, 600만 명 정도 되고 자산도 한 100조 달성을 했는데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이것은 세계적으로 또 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신협이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가난의 극복 또는 고리체의 극복 또 그 신용 배제층이 대부분인 시대에 은행 무턱이 높았던 시대에 그 자금의 유무상통을 통해서 신용 접근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목표를 거의 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 일부 신용 배제층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 빼고는 상당히 그 해결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비조합원 대상 사업도 증가하고 공동유대 범위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소위 관계형 금융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아가고 이러면서 신협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유럽의 신협이나 협동조합은 은행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협 본질의 상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운영 방식이나 원칙의 어떤 변화로 볼 것인지 이런 문제의 의식을 좀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신협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하고 또 부차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걸 구분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기존 그 문헌들을 또 새로운 변화하는 그 신협이나 금융협동조합에 관한 자료를 찾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경영학의 이 정체성, 조직 정체성에 관한 문헌을 보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조직적 정체성이라는 게 그 조직에서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독특하며 지속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센트럴한 것이고 디스팅티브하고 그 다음에 인듀어링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차적이고 다른 조직하고 공통적이고 또는 일시적인 그것이 시기를 단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 중기로 할지 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시대에 한정된 거라면 그거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정체성, 신협이 협동조합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한 유형이기 때문에 신협의 정체성과 결을 같이 하는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 요소는 저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협동조합의 우리가 7대 원칙이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라는 끊임없이 원칙이라는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상호성에 기초하는 소유 형태의 독특성이고 두 번째는 결사하고 기업의 혼종성이고 이건 레이드로 박사의 강조점이고 세 번째는 다른 주식회사하고 다른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 이 세 가지가 정체성의 핵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신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협은 상호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금자, 대출자, 이용자죠. 이용자가 그 신협을 소유한다는 면에서 이게 상호성이죠. 출자자하고 예금자, 대출자하고 일치성. 그게 본질적인 정체성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신협의 비즈니스가 금융 서비스 제공인데 금융 서비스의 사회적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에 그 서비스가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이렇게 구분해서 발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협동조합 특성상 경제적 성과가 발전하면 사회 문제 해결이 보다 용이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운영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협력과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파트는 부차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초기에 신협이 설립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의 신용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파산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신뢰관계의 형성 그 측면에서 공동 유도가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담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신용 대출을 했고 결국은 모니터링 인포스먼트의 장치로서의 관계금융이 지역 밀착형 금융이 그게 중요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에 신협의 운영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의 무한 책임하고 공동 유대, 그다음에 조합원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금과 대출이 증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발전해 왔는데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 신협법이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미국 신협법을 보면 최근에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미국 신협법도 우리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해온 구정옥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신협, 단체 신협들이 지역 신협으로 전환을 아주 용이하게 하고 공동유대 개념이 거의 이제 확대되고 유럽, 캐나다, 퀘벡 같은 경우 대자연등 신협 같은 경우 거의 거의 없어진 거죠. 미국 신협도 이제 전국 단위의 신협 유대 범위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직장 신협은 지역 신협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크게 옛날에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운영 원칙의 변화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미국과 유럽, 캐나다의 신협의 성숙 단계에 돌입하면 이렇게 공동 유대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중앙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 성장,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산의 대규모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매우 필요하고, 옛날에는 예금보험 기금 제도가 없었던 시대에 신협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신협 자체의 고유한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에 또는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시대적 과제가 달라진 것이다. 그게 크게 변화한 것이다. 돈이 아마 도는 시대가 됐고, 저금리 시대가 왔고, 그렇지만 동시에 성장과 고용이 분리되는 시대가 왔고, 엄청난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를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들의 자금의 유무상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경제적 가치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기후를 파괴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라든지 산업재해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를 급격히 늘려내는 이 사회적 가치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신협의 시대적 과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했다.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신협이 대응해 왔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보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협, 세계 신협 협의회의 신협 운영 원칙이 71년도에 전 세계 신협 협의회가 84년 네, 그런 신협 운영 원칙이 이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95년인가에 한 번 더 개정이 되고 17년도에 대폭 수정됐는데, 거기서 강조한 것이 바로 금융의 포용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즉 신협의 국내 사회적 미션을 좀 강조했고, 이거는 EA10이라고 하는 유럽 협동조합 은행연합회에서도 최근에 발표된 협동조합 은행 모델, 또 협동조합이 은행이 추구해야 될 6대 가치에서도 사회적 책임 분야의 선도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신협의 미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새로운 유형의 금융협동조합.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개인 조합원들의 예금이나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신협이었다면, 이제 개인에 대한 대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프로젝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그런 협동조합의 주택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의 자금을 투융자하기 위한, 왜 여러분 일반 상업, 시중은행, 상업은행이 있고 투자은행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투자은행 분야의 협동, 금융협동조합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71년도에 캐나다 퀘벡 노동자들이 매우 선도적인 일인데, 주로 공무원들, 공기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가 주도해서 만든 연대경제 신협이라는 게 있고, 독일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GLS 뱅크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둘 다 사회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금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지역 개발 신협, 미국에, 또 그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고, 또 저소득 신협, 그래서 신용 배제층에 대해서 기부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협을 제공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글로벌 가치은행 연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그런 투자 신협뿐만 아니라 기존 신협에서 미션을 변화시키는 미국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한 3개 신협이 가입돼 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7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투자 신협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이고 미국의 신협 중에서 또 지역개발 신협 같은 경우 한 5.8% 되고 또 저소득 신협이 한 15% 가까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정부가 일정적으로 신용 배제층 우리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기본 대출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또는 일정하게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정부의 지원 휴면예금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이 신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협이 그러면 신용 배제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 역할, 또 자활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한국 신협을 보시면 급격히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 신협 내부에서 사실 과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직장 신협이었거든요. 단체 신협인데 지금은 그게 49%에서 9%로 확 줄어드는 거죠. 대부분 다 지역 신협으로 줄어서 광범위한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이게 유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지역 신협으로 불구하고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런 운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보고 신협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회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협의 새로운 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하나는 기존의 그 주식회사 은행 중심의 그 투자 수익 극대화 중심에 운영되고 있는 그 위험성의 증폭 문제를 해결하는 즉 시장의 어떤 경쟁의 촉진자로서의 어떤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그 어떤 특히 인구 소멸 지역 지금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을 재생하고 개발하는 그런 이 기능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 배제층 일부 신용 배제층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그런 역할들 3가지를 좀 해볼 필요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면에서 신협의 앞으로의 정체성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의 정면으로 조금 대응을 해서 신협 내에 그 기존의 그 주식회사 은행하고 다른 투자 수익 극대화 중심의 그런 것과는 다른 금융 서비스 교육 제공을 통해서 사람과 지역 사회의 발전, 사회 통합,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좀 전면적인 그런 미션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든 신협이 지금 900개 신협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신협 내에도 자기가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미션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회원 신협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미션을 갖고 있지 않다. 옛날처럼 가난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미션이 아니다. 동일한 또 운영 원칙이 되는 게 아니다. 저 그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혁신성이 요구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협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내의 그 금융시장의 경쟁 촉도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신협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금융신협 초점을 맞춘 데가 있고 세 번째는 인구 가소 지역이나 저소득 지역에 그런 포용적 금융을 수행하는 신협, 지역개발 신협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신협이 네트워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인데 결론상 이게 되려면 신협 자체의 힘만으로는 안 돼. 왜? 지금 제도적 세팅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지금 60년대, 70년대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체성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신협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두르다고 아직 우리 학계나 이런 연구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협동조합 기본적인 정체성은 상호성이라고 봤고 이게 비영리 기업하고는 다른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에 분명히 반영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각장 지금 세제 혜택 지어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세제 주는 것을 협동조합의 어떤 상호성
사회적 목적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세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비분할 적립금이나 연대기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세들이 또 주어져야 되고 라고 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어지는 것이지 이금융권 상호금융이기 때문에 너희 거기 그러한 너희들끼리 그 마이너리그 조그맣게 해면 우리가 그뭐 예탁금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난 박람회 때 그 사회연대 경제 신협이 창립총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개인 기업, 개별 기업, 한 개별 단체 신협 단위의 그 신협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 단위의 전국적 범위의 그런 동일한 미션을 지닌 그런 조직들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협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신협법이 좀 전면적으로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종익 교수님이 신협의 변화하는 정체성 혹은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 전략, 개정까지 다양한 주제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더 잘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이 발표되는 그 순서는 사실은 뭐 별로 큰 상관없습니다. 장 교수님이 먼저 좀 발표를 하시고 끝에 나가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장 교수님이 지금 먼저 한국 신협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뒤에 얘기도 뭐 사실 무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특별한 의도를 갖고 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국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유영석 박사님이 바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유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ICA 협동조합 제7원칙과 지속가능성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농협중앙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아까 이제 장종익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ICA 협동조합 7원칙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7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거가 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협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7가지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 원칙에서 6번째 원칙까지는 농업협동조합법과 각 지역농협의 정관 등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도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원칙 커뮤니티 관여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 농협 내에서는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7원칙에 대한 해석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제7원칙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농협의 역할 변화와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ICA 제7원칙과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한번 고찰을 하고요. 농협 사업과 농협에 대한 소개 그리고 농협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역사회 기여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 관련 개선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A의 한국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그 협동조합 협의회가 2017년도에 발간한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에서는 ICA 제7원칙에 대하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공동체인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사회 환경적 편입을 통해 세대 간 생활 여건 향상, 사회정의 및 발전에 기여,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정책들이 조합원의 동의하에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은 이제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국가 그리고 넘어 세계로 그 범위가 넓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지속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원은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에 로마 클럽에서 72년도에 발간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양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는 UN 환경계획기구가 발족되기도 했고요. 1987년에는 UN 환경계획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 즉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출간하였고요. 이때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92년도 리우 선언과 아젠다 21, 그리고 2000년 UN 총회에서 MDGs를 채택하였고, 또 2012년 리우 플러스 20 정상회의를 통해서 2015년도에 뉴욕 UN 총회에서 2030까지 이행하는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결의하였습니다. 이 SDGs는 이제 빈곤 퇴치, 사회적 평등, 불평등, 사회 및 경제 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범위는 초기 환경 또는 자원 문제에서 사회 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농협의 어떤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교육 지원 사업, 경제 사업, 금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은 영농 및 회원 육성 및 지도, 농업인 복지 증진, 농정 활동, 사회 공헌 및 국제 협력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업은 조합원의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 활동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자금 공급 및 교육 지원 사업과 경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의 관점에서 교육 지원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과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경제사업과 금융사업 역시 지역사회 공헌에 광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협의 경제 신용사업과 농지활동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기여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종합농협 출범과 함께 새농민 운동을 실시하고 상호금융 제도를 통해 농촌 고리채 해소에 앞장섰으며,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의 주체로서 농업, 농촌 개발 및 농촌 지도자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조직구조 개편과 민주화 농협을 이룩하는 동시에
신토부리 운동을 전개하였고 90년대에는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수입 개방 대응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조직의 사업구조 개편과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경제사업 효율화와 농업가치 보존에 기반한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1995년 이후에는 법률 자문에서 장학제도, 다양한 교육, 그리고 인력 지원,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지역사업까지 농업인과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공헌부를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인 교육 지원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농협의 교육 지원 사업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농협중앙회의 교육 지원 사업이고 지역농협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별도의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돌봄 인력이 부족한 경우 어르신 돌봄센터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적 마스크 공급, 취약계층 방역용품 및 생필품 지원, 생활치료센터 제공, 농식품 바우처 및 농수산물 소비 쿠폰 지원 등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소개드린 사업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볼 때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의의는 먼저 농협사업이 광의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전체 농업인을 아우르는 지역 공헌 사업이 농촌의 사회 기반 시설 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협의 지역 공헌과 관련해서는 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농협의 사업이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성의 범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역사회 공헌의 환경 개선에 대한 관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등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좀 더 강화된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사적 관점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수호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면 선결적으로 조합원과 농협 구성원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순환 그 ICA 제7원칙에서 그 해석한 바에서도 강조되었듯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 지역사회 공헌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의 승인이 기반된 정책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사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농촌 사회를 벗어나서 사회 전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농협이 상생 발전의 역할을 이렇게 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농협이 환경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탄소 중립 2050을 발표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얼마 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의무도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2.9%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이 환경지향적인 경제사업을 개발하고 농촌 지역에 보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먼저 스마트팜이나 또 최근 조명되고 있는 무경운 농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보급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농협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산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또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해주를 통한 사료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농림부 장관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험을 마친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 투입되는 수단에 대한 화석 연료 소비가 크기 때문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그 경로 기계가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이 지역 농산물 생산 데이터와 소비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하면 더욱 환경지향적인 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정작 화석 에너지가 소비된다면 그 효과가 아주 많이 상쇄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이제 선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농협이 역할을 한다면 농협의 사회공헌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일 것이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가 이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촉박한 시간인데요. 학회에서 저기 원고 발표를 좀 의뢰받으면서 잠깐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협동조합 정체성 문제가 현재 ICA에서 주요한 주제가 현재 내건 것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들도 현재 점점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맡은 학회 이번 전체 주제 속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생협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한살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장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또 나름의 이런 정체적 위기 시대에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마 제 발제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한 제 견해, 그리고 한국협동조합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의 내용은 뭘까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번째는 특히 한살림을 중심으로 해서 한살림이 이러한 정체성의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 또 현장에서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활동가들에게 나름의 좀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고민점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체성 문제인데요. 정체성 문제를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정체성을 고민한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이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 나름의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체성 고민을 자세히 한편으로 보면은 정체성 고민의 대개 그 저변에 그 밑바닥에는
일정한 이제 권력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보통 주류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고민들을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대개 현재 그 주류적 지위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된 건 잘 없죠. 보통 우리가 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중심과 주변이라고 할 때 대개 중심에 있는 위치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지위의 유지에 관심이 더 크죠. 반면에 중심에 대해서 주변,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 시장 경제라는 전체 틀 속에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그런 주변적 위치로 인해 가지고 협동조합은 항상적으로 이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 혹은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1844년에 뭐 초기 협동조합에서나 또 우리가 지난 20세기 동안 내내 있었던 협동조합 ICA라든지 협동조합 진영 내에서의 정체성 고민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저작들을 보면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은 그 자주성의 그 위기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국가와의 관계에서 일면 의존적이기도 하고 또 일면 독립적이기도 한 이 협동조합은 끊임없이 이 자주성과 자율성, 독립성의 문제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시기마다 협동조합은 잘 극복했을 때는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일정한 타협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주식회사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소멸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협동조합이 현재 어떤 위기에 있을까? 위기에 진단을 한다면 어떤 위기에 있을까? 뭐 레이들로 박사가 얘기했던 몇 가지 그 위기 국면들을 좀 차용을 하면 현재 협동조합은 충분히 조합원들로부터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하나의 대안체로서 그리고 자기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충분히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열려 있고 또 이들에게 참여할 만한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체는 과연 시장경제에서 하나의 대안의 사회경제 섹터로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 희생역법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 여러 제도, 국가의 관여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신뢰를 증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서는 지금 정도가 되면 일정한 좀 평가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경영의 위기라는 부분들은 뭐 익히 제가 뭐 두 번 강조하지 않더라도 늘 강조되는 현재 문제죠. 그래서 여러 차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2014 초기 규모법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초기 단계나 또 지금 단계나 현재 협동조합의 일반 그 규모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사업 실제 사업 운영률은 여전히 현재 절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영의 위기, 특히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코로나 상황 직전에 있었던 저성장 국면에서 협동조합이 직면했던 그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한국 협동조합에서 이 경영 위기는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념의 위기, 다르게 표현해서 정체성의 위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으로서의 그런 결사체로서 과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토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가능하겠고요. 또 법과 제도라는 측면, 또 협동조합의 때에 따라서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는데 협동조합의 자본이 과연 독립적으로 자본 형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들러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또 이념의 위기, 세 가지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80년 보고서에서 레이들러 같은 경우에는 서구 협동조합이 단계적으로 거쳐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압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위기가 거의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우리 협동조합의 현재 한국 협동조합의 좀 미래를 걱정을 한다면 더 큰 위기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미래, 한국 협동조합의 미래에 관한 비전, 이상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얘기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해방 일제시대 때도 많은 탄압을 겪었지만 해방 직후에 협동조합에 관한 새로운 희망기를 삭틀과 동시에 무너져 내렸던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꿈들, 그리고 남북 통일 체제 이후에 체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의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돼야지 우리 한국 협동조합의 미래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제도에 좀 매여 있기보다는 제도를 좀 넘어서는 자유로운 협동조합 담론들이 좀 형성이 돼야지 연구자들도 새로운 연구자들이 마음껏 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고 활동가들도 협동조합 속에서 자기만의 새로운 진로를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저런 고민을 했고요. 그 한살림의 제가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한살림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한살림이 이 위기 속에서 한살림의 어떤 우리가 한살림이 정체성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한살림을 다시 돌아보고 또 한살림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다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살림만이 가지는 그런 밥상살림, 농업살림, 지역살림, 생명살림이라는 그런 미션과 공공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좀 그런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은 1989년도에 한살림 선언 같은 경우에 한살림 생협 이전에 한살림 운동에 관한 좀 포괄적인 그런 철학적인 기초를 밝힌 문건이 되죠. 이때 한살림 선언에 지금 한살림 운동의 여러 가지 사상적 가치의 기본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학이라든지 또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사상, 또 박재일 선생님의 협동조합관 이런 것들이 한살림의 주요한 가치와 이념으로서 존재하면서 한살림이 나름 한국협동운동에서의 그 정체성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정체성 위기 시대의 한살림 같은 경우 일단 외형적인 측면들이 있겠죠. 한살림은 계속해서 현재 뭐 다른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출사체와 사업체 사이의 그 균형점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결과 어쨌든 30여 년간 자립적인 경영체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또 앞으로의 또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살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밥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관계 속에서 세상의 밥이 되자라고 하는 밥운동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잇는 새로운 운동, 사회운동으로서의 밥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살림의 협동적 운영인데요. 저희 한살림 같은 경우도 현재 운동과 사업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한살림의 정체성 위기를 제가 소개드릴 수 있다면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한살림의 물품 논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설탕 취급 논쟁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이 모든 물품을 국내산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한살림이 설탕을 취급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물론 여러 가공품에는 설탕이 취급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들이 직접 공급되는 완제품으로서의 설탕을 취급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하는 설탕을 취급할 것인가. 이 논쟁은 한살림이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 9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설탕 취급에 관련된 조합원 사이에서의 논쟁은 2002년도부터 시작되니까 거의 10여 년 동안 이 설탕을 취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었죠. 이 설탕 취급 논쟁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설탕을 그냥 그 도시 한살림 매장에 설탕이라는 물건을 놓을까 말건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살림이 세운 국내 농업의 살 길을 찾자라고 하는 것, 활성화라는 측면, 또 국내산 재료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들 속에서 물품 원칙과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공정무역으로 뭐 결국 설탕을 취급하기로 논쟁이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공정무역과 민중교육에 관한 내부 논쟁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과 민중교육이 과연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이 민중교육과 그 공정무역이 오히려 개도국의 그런 단적화를 통해 가지고 개도국 농업의 파멸을 이끄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설탕 취급 논쟁에서 비롯돼서 한살림의 물품원칙과 현실성 사이의 고민, 그리고 또 민중교육에 관한 내부 논쟁까지 많은 이제 정치적 논쟁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작년도의 참깨 논쟁도 마찬가지죠. 작년도 냉해가 심해지면서 참깨 농사가 작황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한 생산량이 한 10% 정도밖에 460kg 정도밖에 생산되지 못했는 공급이 되지 못했는데 결국 가공용 참깨는 이제 유기농 참깨로 민중교육을 통해서 수입하기로 했지만 조합원들이 직접 공급하는 참기름 같은 경우는 결국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참깨를 수입하자라고 하는 측이 55%, 수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측이 45%,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참깨를 수입하자라는 논쟁이 찬성 의견이 조금 높긴 했지만은 전체 한살림의 최고 이사회에서는 결국 참깨는 조합원 공급용 참깨는 이제 수입하지 않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죠. 이 논쟁 가운데에서도 한살림의 국내산 원칙의 기준, 그리고 가공 생산업체의 존속의 문제, 고용의 문제, 여러 문제가 같이 중첩이 되면서 한살림의 정체성 고민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참깨 논쟁 같은 경우는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한살림 생산자들이 현재 참깨 같은 작곡 농사는 지금 거의 굉장히 사용화되고 있는데 결국 한살림 생산자 한 1000여 농가가 됩니다. 한 1000여 농가에서 내년도에 어렵지만 참깨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의를 내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다라고 하는 한살림의 그런 협동운동의 전통이 이번 참깨 논쟁에서 다시 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예, 어쨌든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품 논쟁을 통해서 그동안 30여 년 동안 계속된 이런 여러 물품 논쟁이 이것 외에도 여러 군데 매년 물품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물품 논쟁을 통해서 한살림의 정체성 고민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정체성 한살림이 물품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체성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답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운동과 경영 사이의 갈등, 충돌, 가치와 원칙 사이의 충돌, 현실과 원칙 사이의 충돌, 이런 많은 갈등과 충돌 과정에서 결국 조합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훈련되고 학습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한살림이 30년 전에 기초했던 그 가치라는 것들도 결국 현재 조합원들 속에서 광범위한 교육과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살림이 앞으로의 과제로서도 청년들 그리고 2030 세대 속으로 한살림이 또 젊은 한살림이 되는 것이 또 한살림이 맞닥뜨린 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조합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서 농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주제가 좀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좀 주로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농업농촌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주 조합원입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농가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전업 농가는 굉장히 지금 한 20년 사이 보면 35%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도 도시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사회가 약화가 되면서 농협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봐주시면
이 조합원 수는 이제 2000년도에 240만 명 수준에서 2019년도 보면 한 210만 명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반면에 주로 이제 신용사업을 이용하는 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940만 명에서 1800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3분 중에 1분 정도가 농협의 준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인 농업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전체적인 이제 농업인 편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사업에 대해서도 뭐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신용 사업 증가율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 사업, 그 경제 사업, 그러니까 농업인들에게 제일 이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판매 사업 같은 경우에 미용 조합원이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자 협동조합, 농업인이 중심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앞서도 발제를 해주셨지만, 그 크게 보면 이제 그 보편성, 역사성, 특수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협동조합의 특징을 좀 특징을 좀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 수익센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겸용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경제사업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해라라고 하는 이 수익센터 모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는 영세 소농이 중심이 된 농업 구조에서 파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수성은 정부가 설립 및 운영 부분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또 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부분, 그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 공공성과 자율성, 전문성 이 세 개의 큰 축 속에서 끊임없이 그 혼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세 가지 큰 축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변화 상황을 앞서도 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 그 다음에 상호금융과 식량 증산에 기여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사업, 판매사업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조합원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또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농업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들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조합원은 없어지고 사업과 조직만 남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결국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이 이용자와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에 대한 통제, 통제 그리고 수익 부분이 수익 원천이 이 세 가지가 좀 일체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원리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의 일체성 또는 선순환 구조가 많이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합의 유형을 보면 현재 약 1112개의 조합이 있는데 약 17가지 정도로 다양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농협, 그 단일한 농협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이제 지역사회공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공헌 부분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역 협동사회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족한 사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역 개발의 촉진자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복지라든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먹거리의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 유통 체계를 좀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중소가정동들이 일정 정도의 소득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그 농촌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도농 교류라든지 또는 지역 활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유사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지역 협동 조합 복합체 허브 기능이라고 뭐 개념 정리를 좀 해봤고요. 뭐 그에 따라서는 지역 조합타라는 부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그 이제 시민하고 연대해서 결국은 농협이 지역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농협이 지금 농촌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자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연계된 그 뭐 돌봄 서비스나 사회적 경제와 그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좀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 돌봄 사업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농협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사례를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아산의 인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령 그 노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주농협이 주관해서 요양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충남도의 정책하고 연계해서 준비를 해서 한 4년 정도 준비해서 2019년도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약 41명 정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경영의 문제가 있는데요. 약 100명 규모가 될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자 전환 될 때까지의 그 연착륙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조금 지자체에서 이 돌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계농협 같은 경우에는 장계 지역에 이제 의료 사업을 농협이 이제 설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여론 조성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이런 역할들도 지역에서 농협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뭐 요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 영농형 태양광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합이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농가들이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지원하고 교육하고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농가들의 이제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영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채를 이용을 해서 신규 수익을 창출해서 농가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청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을 단위 이제 순환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농촌의 취약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 사업이 좀 적자가 계속돼서 조합에서 굉장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실질적인 계약 재배, 특히 중소가족농, 고령농들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농협들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중앙회에서도 장기적인 방향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요도 있고 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사업들이 시도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서 나온 부분들을 좀 요약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런 정책과의 연계, 지자체와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의 좀 정책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단순히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만이 아니라 지역 농촌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만으로는 이런 수요에 맞출 수 없고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그리고 조합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형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크 협동조합 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협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협들이 어떤 실천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 요구, 사회적 미션, 또 사회 문제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협동조합 정체성과 또 사회의 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런 그 관계, 또 기여 부분,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 말씀드리면서 세이프넷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세이프넷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쿡 소비자 생협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함께 생산자 소비자 관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 조직들, 그리고 또 관련되는 비영리 조직들, 이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아이쿡 협동조합 연구소도 이 중에 이 비영리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이프넷 용어 자체가 좀 낯서실 텐데,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모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이와 같고요. 아까 장준익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동조합 정체성은 사실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회 변화와 함께 조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체성은 95년에 발표되었던 ICA 정체성 선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이때 인식했던 이런 사회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또 오히려 더 확대된, 문제가 더 심화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 사회 현재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이 기후 위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한겨레 신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유럽인들이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후 위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오히려 지금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 기후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한 활동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위기도 역시나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이런 위기들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성장 담론 이런 거 대신 새로운 어떤 인식, 지속 가능하게 존속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식과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그 이웃과 그다음 지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생협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협이 처음 만들어진 현재 4대 생협 연합회가 처음 만들어진 1980년대, 90년대 그 이후로 생협들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죠. 아까 앞에 농협도 지역사회 관련 활동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생협평론 5호에 한살림과 아이쿱의 지역 관련된 활동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생협, 행복중심이나 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생협이다 보니까 식품 안전에 관한 그런 교육과 학습을 해나가고 또 지역의 쟁점들,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2016년에 경주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경주 아이쿱이 했던 이런 지역사회 회복력, 재난에 대응해서 지역사회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이 세이프넷에 있는 연차 보고서의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아니면은 재난구호기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들,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활동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공정무역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후위기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생협들이 여기 지금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한살림, 행복중심, 둘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콥 조합원들이 만든 단체로 소비자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생협들이 생협이 잘할 수 있는 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후 대응 행동들을, 기후위기 대응 행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플라스틱 3R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R은 Reduce, Reuse, Recycle 이 세 가지죠.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 쓰고 나서 쓰레기가 되었을 때, 폐기물이 되었을 때 이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아니면 처리하기가 어렵거나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당장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플라스틱 컵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협들은 이 생산, 소비 모든 면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종이로 대체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걸 다회용 재질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닐을 줄이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세이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에 플라스틱을 65톤 줄이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미김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이 트레이를 뺐었는데 도시락김이거든요. 근데 트레이를 뺀 이후에 동원김에서도 굉장히 큰 업체죠. 거기서도 이 트레이를 빼게 되면서 어쩌면 생협의 이런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들이 또 기업 전반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생수병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생수병을 지금 세이프넷에서는 플라스틱 대신 종이 멸균팩으로 바꾸는 그런 생산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품물이라고 하는 생수가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혼합 플라스틱으로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이 새로운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다시 쓸 수,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서 세탁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품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종이팩을 멸균팩이든 아니면 우유팩 같은 거 이런 종이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살림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그 우리 유리병 재사용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 모든 생협들이 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 기후행동에서 했던 일인데 그린 워킹, 쓰레기 주우면서 환경운동하는, 그리고 뭐 포럼이나 교육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답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주부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또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이런 노력들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협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영국 코업 사례입니다. 코업도 장기적으로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를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생협의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여기 유엔이 발표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협은 결국 처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생협을 만들 때, 제가 이 맨 마지막 장을 좀 바꿨습니다. 자료지박은 다를 텐데요. 생협이 처음 협동조합 만들 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식품 안전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그런 요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조합원들의 열망이 사회 진보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소수의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회 전체의 진보를 이뤄내는 방식으로 이 요구가 구성이 되고 그게 사업 전략에 반영이 되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이 되고 또 이 조직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그 거버넌스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면서 그 안에서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전체 결국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인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를 다시 이 조합원들의 요구와 열망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소수의 문제의식으로 다수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안에서 이 사업 전략과 제품과 서비스,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조합원 활동들이 같이 하나의 바퀴로 굴러갈 때 협동조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하는 가치나 원칙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결국 이런 다양한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안에서 이런 효과들이 만들어지고 이 협동조합과 사회와의 이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협동조합도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사회 진보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명 이상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해서 잠깐만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한국협동조합 학회는 구성이 일반 연구자들, 교육자들이 있지만은 동시에 단체 회원, 기관 회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아이콥, 한살림 등등, 지금 제가 드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단체 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학술대회의 주제는 ICA 행사에 맞추어서 한국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이런 주제로 했지만 발표를
특별히 그 단체 회원 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의 이제 연구소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소장님이 발표를 해주신 경우도 있고 또 연구소와 함께 긴밀히 일하시는 분들, 연구원들 이렇게 발표를 이제 요청을 드렸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참여하지 못한 단체 회원들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듣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5개는 주로 농협, 농촌, 신협, 그다음에 농업 환경 또 생협 이런 주제를 갖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세 분의 토론자가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아마 조금 특이한 거는 중소기업 쪽에 중소기업 중앙회의 KBS 중소기업 연구소의 배호영 박사께서 이제 첫 번째 설명을 해줄 텐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체성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호영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연구소의 배호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원래 학술대회 때 찾아뵙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는 2019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연구소라고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관련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그 신협, 농협, 그다음 생협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희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유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3가지로 간단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잘 모르실 건데 현황과 두 번째는 저희가 3개년 계획안과 세 번째는 저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저희가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저희가 196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62년도에 중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총 926개 조합과 68,440개사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그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조금 이런 형태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경제단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역량 강화, 저희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 건의 기능이기 때문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노란우산 등 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공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저희가 아젠다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약간 조직 그 중소기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가 3년마다 저희가 3년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수학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 62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 연합회장, 이사장 등 저희가 어느 정도의 CEO의 리더십이나 체계는 갖추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조합의 양적 측면에서는 조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가 공동사업이 동일 업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종 업종과의 협업 체제는 다소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측면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그 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하며 그리고 그 현재 지금 3차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발전 계획을 고민하고 있으나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지금 심해지고 있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저희가 이제 계속 기재부 중심의 기본법 중심의 협동조합이 아무래도 그쪽 정책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개별법 협동조합 저희는 중기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 개별법 협동조합의 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지금 요 장하고 다음 장은 저희가 그 3개년, 3개년 계획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외부 용역을 해서 외부하고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중앙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 연구자 입장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저희는 3개년 계획 안으로 5가지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주제인 이 중기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대도 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중기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ESG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네 번째는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 혁신, 거버넌스 부분 그리고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생태계 구축 이런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자 간의 공동사업을 지원해주고 추진하는 것이 저희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선 출자제 도입 현재 지금 농협이나 수협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협동조합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 우선 출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조합 공동사업법인 저희도 현재 이제 농협하고 수협하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의 조합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협동조합 자체가 공익적 측면도 있고 사회적 경제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단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협동조합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공동사업 자금 지원 자금 조성 그래서 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인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입법 발의 중에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연구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할 걸로 생각하며 여섯 번째는 이 정책의 추진의 전략적 이원화, 즉 중소기업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고 협동조합 정책은 지방정책으로 중심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즉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연계해서 지방 주도형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건의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소기업 거버넌스 개선, 즉 저희가 이제 업종 대표성 그리고 사업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전국조합이나 연합회는 업종 대표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은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 저희의 정체성은 이 공동사업을 중소기업 간의 공동사업을 해서 이 사회 경제를 이바지하고 이 중소기업자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엄형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 발제 되게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 협동조합의 사실 고민이 세계 협동조합의 고민과 절대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발표하신 내용에 아마도 제가 좀 더 덧붙여지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전 세계 협동조합의 좀 어떤 흐름이나 현황을 좀 계속 들여다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관찰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들 아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좀 새로운 추세들, 어떤 협동조합의 새로운 추세들 이런 측면에서 과연 한국 협동조합의 정체성 고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어떤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기존 협동조합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어떤 필요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는 정부나 어떤 국가 권력이 사람들을 조직했던 방식의 협동조합 모델은
자본주의가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았던 일정한 영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 부문이라든지 금융 부분, 보험 부분,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 이용 유통 부분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는 협동조합이 어떤 그런 그 생산자들,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한 그 규모의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업적으로나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제 21세기의 그 글로벌 사회에서 과연 그러한 그 영역이 남아 있느냐, 협동조합들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고민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19세기, 20세기 동안에 거쳤던 성장의 그런 어떤 계기들을 21세기에 협동조합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협동조합들이 포지셔닝을 해갈 것이냐, 어떤 적소를 발견할 것이냐, 혁신을 할 것이냐의 과제가 더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그 큰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이제 방어적인 입장, 수세 어떤 도전자가 아니라 이제 뭔가 지켜야 될 입장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보는 그 한 4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비자, 농업 또는 다른 기존 협동조합들, 20세기에 발전했던 협동조합들이 규모화되고 또 전문화되어서 이제 거의 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월드 코퍼레이티브 모니터라고 하는 그 전 세계 300대 협동조합들 리스트를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이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크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 시장에 다른 일반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큰 사이즈 때문에 어떤 협동조합 정체성, 어떤 조합의 참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희석화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사회적 역할, CSR 또는 그런 활동들로 좀 이렇게 보완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CSR을 많이 하는 일반 기업과 참 차이를 찾기 어려운, 물론 이제 법적으로 협동조합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향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존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금융, 생협 아니면 이제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의 그 기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지만 어떤 나름대로 그 안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안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참여나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희석되는 속에서 조합원들의 다른 욕구를 이 협동조합 안에서 그 새로운 활동을 만듦으로써 아까 이제 농협의 사례에서 들으셨지만 요양원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다른 수요를 협동조합 내부에서 이제 반응을 함으로써 다중 활동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의 모델 또는 그것들을 새로운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스피노프를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그 기존 신협이나 농협이나 생협들이 기존의 기본 활동을 넘어서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조합원들의 새로운 욕구와 또 외부의 어떤 그런 필요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히 이런 기존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협동, 새로운 목표, 그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걸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준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연대금융 같은 모델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신협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필요, 사회 투자에 대한 필요를 담보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협동조합.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도 사실 굉장히 이제 특정한 자기 이해 관계가 아니라 공익을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많은 이러한 그 사회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조합은 개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공동의 이해,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해, 사회의 이해를 추구하는 모델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로 목표와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고 또 대부분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을 채택하면서 이제 저는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로 많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제 성격이 불확실하지만 이제 목표의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목표의 사회적 성격을 제시하지만 그 사회적 성격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 비즈니스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방식의 관계가 불분명한 방식의 협동조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되게 뭐랄까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운동에서 출발한 모델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운동하는 그룹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판다든지 뭐 그러니까 운동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일종의 이제 새로운 활동을 만드는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보고 있죠. 이 경우 아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반면에 분명히 사회적 목표를 많이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꾸로 어떤 특정한 영리를 추구하는 그냥 어떤 실질적으로 정체성과 아무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밝히는 게 비즈니스 도움이 되니까 그걸 채용해서 협동조합의 어떤 지위나 이런 브랜드가 도움이 되니까 채용해서 하는 반대의 방향의 경로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페이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로처럼 이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사회운동을 시작한 모델하고 사실 현장에서 구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실험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아직 퀘스천. 이게 사회운동적인 마인드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경향이 현재 한국 협동조합들이 지금 막 실험하고 또 시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의 방향과 일정 정도 또 세계적인 흐름과 연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좀 더 깊게 특히 이제 아까 한살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민들을 너무 철학적인 방식 또는 뭐 너무 이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협동조합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방향을 꾸준히 쌓아 나갈 때 많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토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남대 사회적경제기업학과의 선선입니다. 저도 이번에 미리 교수님과 이제 연구위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토론문과 이제 발전과 토론문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다들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는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 추상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비슷하면 공통적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추상적인 것으로 좀 종합하려고 좀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이라고 이제 1995년에 ICA 100주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이게 이제 가치와 원칙이 만들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존스턴 버첼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995년에 가치와 원칙 정체성 선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글을 보면은 그때 가치와 원칙, 뭐 자조, 자기 책임, 그다음에 뭐 타인에 대한 배려 등등 이런 두 가지의 가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를 그때 처음 포함시켰다. 그리고 의도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운동을 부흥시키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외부로는 글로벌 협동조합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발전시키려는 시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문장이 그다음 문장인데요.
조직의 리더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조합원 중심 기업의 리더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합의에서 이런 계속해서 논의를 그러니까 레이들러 박사님의 이제 보고서 이후에 15년 동안 논의를 거쳐서 이제 가치화 원칙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적 합의, 그러니까 실무적인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원칙 설계에 또 깊이 고민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계명처럼 가치와 원칙들이 돌에 새겨서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게 아니라 다시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 존스 머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1995년에 한번 그 수정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이제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떤 집단의 정체성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그리고 뭐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기가 이걸 따라야 되는 교리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 집단이 처한 컨텍스트, 문맥, 상황,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의, 그러니까 전체 협동조합, 한국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들이 겪고 있는,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 소유, 통제, 혜택. 그리고 이런 조합원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또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적 거버넌스, 1인 1표로 표현이 되지만 반드시 1인 1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인 1표로 표현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우리의 텍스트가 아닐까, 협동조합의 텍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러니까 개별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또 다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이 무엇일까라는 거고, 그리고 각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신용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농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각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넓게는 당연히 법제도가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그 우리가 이 한국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이라는 곳에 있으니까는 최근에 이제 뭐 그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 이렇게 지위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다들 얘기하신 기후 위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나는 하나의 예만 또 들면은 지금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굉장히 모빌리티 기술, 로봇 기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언젠가는 배송을 로봇이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협의 입장에서 그렇게 일반 다른 모든 물건을 파는 데서는 배송을 로봇이 하는데 생협은 배송에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요. 그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제 협동조합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 속에서 이런 그 속에서 이제 협동조합 이런 환경 속에서 각각의 협동조합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호작용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금 되게 비슷하게 좀 지금 앞에서 토론에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의 내용 속에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느낌들은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정말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 인류 공통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지금의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조합원의 평등한 자유를 증진시켜 왔는가? 분명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협,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서 그 고리대나 고리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고통을 받았던 조합원들의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왔고, 그 농업에서도 힘들었을 때 그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제 생협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조합원들이 처했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유를 증진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의 형성을 가져오는 것.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조합원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그 민주성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그 민주성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의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협동조합도 계속해서 그런 자유와 평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과 기타 등등을 벌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조합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규모의 경제,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계속 늘려야 될 때, 규모의 경제를 늘리다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는 의사소통이 약해지는 문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법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제도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뭐 강화, 약화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몰입하는 것들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자금이고, 또 하나가 이제 비분할 적립금입니다. 협동조합의 상호성, 조합원들의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분할 적립금이 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한국은 그게 부족하고, 그리고 협동조합 법제도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주식회사 기준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 법제도인데, 그 법제도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꿨을 때 그게 협동조합 형태로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저도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서히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안고 더 이제 많은 다른 방향으로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학회는 들으신 것처럼 오래된 이전부터 있었던 거대한 협동조합들과 또 새롭게 만들어진 아주 소규모 협동조합들, 또 아주 혁신적인 협동조합, 그리고 아주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유지하는 협동조합으로 광범위하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구성 인자들이 속해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 역시 관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2부에서 일반 논문 발표를 들으시면 더 그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번 이제 올해부터 2년간, 올해 내년 2년간 학회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한국의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 다양한 규모와 조합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학회 안에서 서로 공통의 문제 혹은 해결 방법들
토론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이나 한국 협동조합들의 갈 길에 대해서 좀 새로운 꿈을 이런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들으신 것처럼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 소화해내시는데 뭐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또 관심에 따라서 시간들이 좀 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협동조합 학계의 오늘 행사 또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해주신 모든 분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1부 주제 발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